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년 공부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보는 프로젝트 비즈니스 100권 5부 성공과 행복 편입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100권의 책 제목과 핵심 개념 그것만이라도 익혀두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8번째 밥 보딘 내 안의 100명의 힘. 인적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인간은 뼛속 깊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 인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후를 잘 가려서 임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5,000명이 넘는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거의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사람들, 자기가 많은 공을 들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다른 책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취업을 할 때 누구의 소개로 취업을 하는 경우 1차적 인맥, 굉장히 친밀한 인맥으로부터 소개나 추천을 받는 경우보다 그저 존재만 알고 있는 2차적, 3차적 그 정도의 관계에서 소개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 본 적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하고는 친한데 소개시켜주면 욕먹을 수준인 거죠.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떨어지는 거야. 그다지 친하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역량이 뛰어난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죠. 좀 거리는 멀지만 당연히 이제 역량이 뛰어난 친구를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소개라는 것은 또 막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 그 자체에 올인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본질이 아니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사람 만나는 자체를 즐기는 것, 그런 것이 적절한 인간관계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번째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지오. 저자는 우리 인생에서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일을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사색해보지 않는 것, 참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것일까? 저자의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일은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주변을 돌아보니 일을 그만둔 친구들의 경우 생기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그렇게 은퇴를 부르짖더니 막상 일을 그만두고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일을 하고 싶다고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일은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삶이라는 게 살다 보면 이유 없이 허무감에 빠지는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도대체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시간이 남아들면 그 고통으로만 끝없이 침잠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일을 하면서 있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당시의 고통도 일에 몰입하면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은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자는 일은 축복이다. 두 번째는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결국 일이 없으면 무언가 많은 관계를 나누고 거기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정체성 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을 통해서 인생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라는 건 많은 이벤트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멋진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을 수도 있고 또는 엉터리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를 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50번째 창의성의 발견 최인수.
이 책에서는 창의력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창조적 계급, 사회 속에서 이런 계급이 등장을 해서 혁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세 가지 T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능을 가진 사람, 탤런트가 되겠죠. 두 번째 T는 털러런스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가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창의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이 털러런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나는 보수고 진보야. 아우, 진보의 생각은 다 틀렸어. 나는 진보고 또 보수야. 보수의 생각은 다 틀렸어. 털러런스가 없으면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도 없겠죠. 성별이라든가 뭐 소수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양성에 대한 톨러런스를 갖고 있어야지만 창의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학력 수준 이런 것들은 항상 상위권이잖아요. 그런데 창의성 지수는 주요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이 되죠. 바로 이 부분에서 크게 점수가 깎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T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당연한 것이 되겠죠. 우리 사회는 이 테크놀로지 부분은 굉장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자, 톨러런스를 길러야 되는데 우리 각자 개인이 다양성, 생각이 다른 타자에 대한 관용, 포용 이런 것들을 넓게 가져야지만 창의성도 올라갈 수 있다. 51번째 삶의 정도 윤석철. 이분은 한국의 피터 드러커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경영 이론에 대해서 아주 단순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해오신 분인데, 이 책에서 경영 이론을 두 가지 수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목적 함수, 하나는 수단 매체인데,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목적 함수 그냥 목적이고 어떤 목적을 갖는 것이고, 수단 매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인상적인 개념은 이것보다는 우회 축적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가 먹이 타겟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하늘에 붕 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최단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는 이렇게 가지 않고 수직 낙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낙하하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최단 경로로 가면 시속 160km로 갈 수 있는데, 수직 낙하로 가면 시속 320km로 타겟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속도가 그만큼 빨리 되니까 그만큼 파괴력 있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최단 경로가 아닌 우회 축적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 최단 경로는 항상 뭐가 되죠? 덤핑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 가격 할인이라는 게 공멸의 거의 결과를 발생시키잖아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러한 우회 축적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우회 축적, 우리 삶에서도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52번째,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차드 맹탄. 최근 실리콘밸리 여러 기업들에서 이렇게 명상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본 거죠. 어떨 때 직원들이 높은 성과를 만드는가. 근데 내면적 평화를 유지해야만 높은 성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야, 저렇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명상도 시키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직원을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러한 접근 방법이 되는 것인데, 여하간 직원들이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을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그 좋은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 맞춰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1단계는 뭐 주의력 집중이고, 뭐 2단계는 뭐 자기 이해, 통제,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 우리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정을 관찰하라. 감정의 이름을 이제 명명하라는 거죠. 감정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더욱더 그 감정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관찰하고 명명하면 스스로 감정이 이제 떠나간다. 뭐 그런 개념들 많이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3단계가 공감 훈련인데, 타인에 대해서 친절하고 연민, 자신과 타인이 다르지 않다. 일종의 그 동양 사상의 버마이리어 있잖아요. 만물이 하나다. 뭐 그런 수준까지 이제 명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고의 행복감이라는 게 우리가 연민의 감정을 품을 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연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숙고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3번째,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사이먼 사이넥.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발달을 해왔다는 건데 우리는 무엇에 먼저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기업에 적용을 해보면 제품이라는 what, 그 무엇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품질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의 인지는 먼저 why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how가 되고 자 what은 맨 마지막 인지 단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애플의 제품에 이제 적용을 한 거죠. 뭡니까? 처음에 why, 우리가 왜. 애플의 캠페인이 뭐죠? Think different,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기, 이런 가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How, 이렇게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what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아이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매니아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자 why부터 시작을 해서 how, what으로 진행하는 이런 접근법을 사용하라. 54번째, 관찰의 힘, 안 칩체이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미래를 보다. 책 제목이 관찰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경물치지가 되겠죠. 관찰을 해서 그 사물의 본질을 이제 꿰뚫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든 인물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위대한 작품들 많이 남겼잖아요. 업적들 다 관찰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에어비앤비가 사업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다른 지역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뉴욕이 예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뉴욕이 안 이루어지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데. 그래서 관찰을 유심히 해봤더니 뉴욕에 올려놓은 그런 에어비앤비의 숙소들, 집들의 그 카메라 화소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측에서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전문가를 보내서 잘 찍어가지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예약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차분하게 집중적으로 그 대상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관찰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관찰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이제 얻게 되는 것, 그런 방식을 일상에서 많이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째, 브리프, 조셉 메코백. 간결한 소통의 기술. 브리프, 간결하게 하라는 건데 우리 채널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이 책도 살펴봤고, 그리고 스피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제를 한 문장으로 미리 요약해라, 이렇게 브리프, 이런 개념들 많이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 일하는 공간, 이런 속에서 항상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간결하게 만들려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론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될 보스나 상사의 경우 항상 바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간결함이라는 게 단순히 상사가 시간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걸 회피한다고 했잖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으면 벌써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뇌가 이 에너지를 막 소비하기 시작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되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결함이라는 게 단순 시간이 아니라 설득의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6번째, 1만 시간의 재발견, 안드레스 에릭슨.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책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아주 놀라면서 읽었던 책인데, 일단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보면 재능을 다 타고났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게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일단 절대음감, 그것도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실험에서 연습을 시켰더니
다 절대음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도 3, 4주 정도 짧은 시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안이 있던 사람들 또 연습을 시켰더니 노안이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게 태어나면서 뿅 갖는 게 아니라, 물론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좋은 조건을 가질 수는 있겠죠. 뭐 근력이 더 있다거나 뭐 기타 등등. 하지만 우리의 두뇌와 육체는 적응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경우도 우람하지만 어렸을 때 완전 빼빼 마르고 유약한 소년이었다고 하잖아요. 육체와 두뇌가 놀라운 적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능이 있다고 믿은 그런 성공자들은 그런 적응력을 열심히 노력해서 발현시킨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런던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택시 기사가 되려면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제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다 여행을 해봤는데 런던은 뭐 지도를 갖고 별 의미가 없어요. 도로가 막 워낙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나 있고 해서 어디를 찾아가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택시 기사를 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엄청난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사를 했더니 그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이 부분이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한 과정에서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근육처럼 더 커지게 되는, 이걸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가변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통해서 누구나 재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끄덕끄덕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분인데, 그거를 말콤 글래드웰이 받아서 아웃라이어에서 썼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오해가 생겼다. 1만 시간, 물론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냥 1만 시간에서는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deliberate practice, 소개해 드릴 때 이제 의식적, 의도적 노력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 노력 하나보다는 의식적, 의도적 노력,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아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성공과 실패가 타고난 재능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고, 아니면 저희 채널에 올려놨던 영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7번째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 우리 채널에서 애덤 그랜트 책 두 개는 살펴봤죠. Think Again 하고 Give and Take. 근데 이 오리지널스는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뭐냐면 좀 전에 1만 시간의 재발견은 재능을 practice, 연습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오리지널스는 독창성을 누구나 학습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일단은 독창성이 어떤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모든 방면에 뛰어난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독창성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막 부모의 기대, 뭐 선생님의 기대, 막 사회의 기대, 이런 걸 받게 되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짜여져 있는 어떤 사회의 부분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만, 그러한 신동들이 독창성을 발휘해서 뭐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존의 질서에 잘 순응하지 않는 좀 삐딱한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독창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최근에 봐도 뭐 독창성의 아이콘, 뭐 스티브 잡스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대학교 중퇴하고 어린 시절부터 뭐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양적인 접근, 질적인 접근. 우리 옛날에 아주 오래된 습관에서 살펴봤는데, 교수가 A그룹은 양적으로 접근하세요, B그룹은 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많이 내세요, 여기는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수준이 높은 작품을 내세요 했더니, 좋은 작품이 질적인 접근 요 파트에서 많이 나오겠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적인 접근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양적인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피카소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찰과 적용. 기존의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을 보아하니, 과학자인데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시를 잘 쓰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한 분야에 있어서 적용되는 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과 동양 철학 뭐 그런 책이 있는데, 이 현대 서양 물리학이 보면 주역이라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인슈타인부터 뭐 라이프니츠, 이진법 만든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이나 어떤 대상 간의 어떤 하나의 룰, 법칙을 다른 분야에 적용해 보는 것, 그것도 독창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고, 또 게으름을 많이 피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디어 생산법 그 책에서 살펴봤는데, 일단 그 내용을 많이 흡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게으름을 피워라. 영화 보고 음악 보고 뭐 멍 때리고 불멍 물멍하고,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 스스로 어떠한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 한국인이 독창성이 많이 부족하다, 맨날 이렇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창성도 학습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책을 또 열심히 학습해서 독창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8번째 딥워크, 칼 뉴포트. 강렬한 몰입 최고의 성과. 이 저자는 대학 졸업 이후에 10년 동안 이제 4권의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준비해서 학위를 받게 되고, 많은 논문을 준비하고, 조지타운대 조건부 종신 교수가 되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이 저자의 원칙이 뭐냐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로지 이제 가족들과만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컴퓨터 이런 거에 접촉하지 않고 스마트폰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6시까지 밖에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을까? 바로 그 비밀이 딥워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일에 강렬하게 이제 몰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개방형 사무실 이런 것들이 일하는 데 좋은 공간이다, 그리고 뭐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메일 효과적인 일을 하는 도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딥워크를 방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방형 사무실이라는 거예요. 개방형 사무실은 협업을 하긴 좋지만 딥워크, 자신만의 일에 강렬하게 몰입하기에는 아무래도 주의가 산만해지겠죠. 두 번째는 이제 소셜 미디어인데, 틈날 때마다 이거 들어가서 막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좋아요를 얻기 위한 그런 콘텐츠를 얻으려면 사실은 생각보다 또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집중력을 굉장히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메일입니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뭐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맨날 그 이메일 공유하고 그거 체크하느라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딥워크는 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몰입이 행복이다, 지금 너무나 많은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여유 있게 뭐 해변에서 놀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이 축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에서 몰입하는 것, 그게 가장 행복인데, 그래서 이 딥워크를 하려면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수도승 방법, 그러니까 모든 것과 격리돼서 그 일에 아주 전념을 하는 게 수도승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원적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따라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몰입하는 시기와 몰입하지 않는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완전 딥워크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뭐 책을 쓴다거나 자기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편성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방식이 기자 방식인데, 평상시 자유롭게 취재하다가 마감 시간이 다가왔을 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데드라인 안에 딥워크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59번째 순간의 힘, 칩 히스 댄 히스. 아주 아이디어가 독특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순간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다니엘 카네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도 나온 개념인데,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사건들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자, 기억하는 건 뭐냐면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의 시간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 시간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클라이막스를 피크라고 했습니다. 피크 타임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 엔드 타임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룰이 뭐냐면 피크앤드 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비즈니스에 이제 적용을 해보라는 거죠. 어떤 사례가 나오고 있냐면 LA의 이제 매직 캐슬이라는 호텔 이야기인데, 피크 타임을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전용 전화기를 통해서 호출만 하면 아이스바를 무료로 갖다 주는, 그리고 식사할 때 뭐 마술 공연을 앞에서 보여주는 그 피크 타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 세탁물을 맡기면 오후에 빳빳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갖다 주는 이런 피크 타임, 이런 기억을 많이 남겨서 이제 호평을 할 수 있게 비즈니스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개념들, 순간의 힘이라는 개념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60번째, 평균의 종말, 토드 로즈.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1940년대에 미 공군이 그러니까 단 하루에 무려 17명의 조종사가 추락사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정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 맞춤형으로 바꿨더니 그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지금은 앞으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고정형으로 딱 만들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할 것이고,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겠죠. 앞으로 아무리 당겨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발생할까, 뭐 그런 거 상상해 보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평균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개인성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미국의 뭐 클리블랜드 건강박물관에서 평균적인 여성의 사이즈, 그런 사이즈로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 조각상과 흡사한 여성을 이제 선발하는 대회를 연 거예요. 이 조각상과 동일한 신체 수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뽑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단 한 명도 뽑히질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평균적인 개념이 이제 교육에 도입이 되고 산업 사회에 일꾼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표준화된 시스템에 맞는 평균적인 노동자, 이런 거를 이제 배출하는 걸 목표로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우리가 교육 커리큘럼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이 평균에 대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과거에는 그게 필요했고 통용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개개인성이 오히려 극대화되는 것,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다 모아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개개인성을 발현시키는 것들,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는 아직도 이 평균이라는 거짓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분들, 그런데 그런 것에 불만이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아주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51번째,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후. 예전에 우리 관점, 영어로 뭐라고 했죠? 퍼스펙티브라고 했죠? 퍼스펙티브는 또 다른 뜻이 원근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관점하고 무슨 관계일까? 자, 원근법이라는 거는 사물이 하나의 점에서부터 딱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들을 이제 원근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바라보는 시점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관점이 되는 거죠. 개개인의 관점. 근데 우리 그림 보면은 뭐 정조대왕 행차도 보면은 그런 관점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뭐 동서양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은 그 개개인의 그 관점,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관점을. 그러니까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 저자는 자신의 직업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창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본질을 보는 힘을 키워서 자, 나만의 관점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과 같은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번째, 그릿, 엔젤라 더크워스. 성공에 대한 일종의 관점, 과거에는 IQ, 머리가 좋고, 또는 뭐 재능이 뛰어나고, 내 재능이 아니었구만, 뭐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유행을 했죠. 아까 살펴봤던
1만 시간의 재발견, 뭐 그런 책들. 그런데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성공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이 저자는 그걸 그릿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릿이 뭐냐면 일단 열정과 끈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어떠한 어려움, 난관에도 그거를 유지시킬 수 있는 끈기,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열정적 끈기를 그릿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좀 두꺼운 책이고 내용이 생각보다 좀 방대한 그런 내용인데, 여튼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면 이 그릿, 열정적 끈기,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의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고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전체적으로 읽어보기에 상당히 유용한 책이 되지 않을까.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시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릿,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내가 열정적 끈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릿이 없구만, 그릿을 키워야 돼,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3번째 아웃라이어, 말콤 글래드웰. 저희 채널에서 따로 또 올려놨으니까 조금 길게 참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개념이 이제 마태복음 효과인데, 이게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조차 뺏기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이득 효과가 되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구의 인기가 좋잖아요. 이 야구가 나이 기준이 뭐 9월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들 생월을 통계를 내보면 9, 10, 11월이 거의 50%가 넘어요. 자, 영국이나 뭐 스페인이 이제 축구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 기준이 1월이다. 그러면 그 축구리그 선수들 생월을 살펴보면 1, 2, 3월이 또 50%가 넘고, 3월이 기준이면 3, 4, 5월이 50%가 넘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스포츠가 인기가 좋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육성을 하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어떻게 돼요? 그 생일이 몇 달만 차이가 나도 이 체격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워낙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그 몇 달 차이로 이제 체격이 좋고 하니까 또 코치들의 눈에 띄는 것이고, 그랬더니 유소년 클럽에 뽑혀가지고 또 전문 코치들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랬더니 더 성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누적 이득이 발생하는 이런 효과를 이제 마태복음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재밌었던 게, 성공에 있어서 이제 환경의 중요성인데, 성공은 특정한 장소와 이제 환경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만의 뭐 재능, IQ, 뭐 그릿, 이런 것의 산물이 아니라 자라난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컴퓨터가 출현을 해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일종의 컴퓨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백만 장자들이 출현을 했는데, 자, 그들이 다 몇 년생이냐? 빌 게이츠 55년생, 폴 앨런 53년생, 스티브 발머 56년생, 스티브 잡스 55년생, 에릭 슈미트 55년생, 또 선 마이크로 시스템 창업자 54년생, 다 53년생에서 56년생 다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 나이 때 컴퓨터를 접하게 되고, 컴퓨터가 아주 보편적인 하나의 산업이 되고 물건이 되면서 백만장자, 성공의 반열에 들게 된 거죠. 또 기회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이제 유대인 출신 변호사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좋은 로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 로펌에 들어갔고, 뭐 가릴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건이나 들어오면 다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건 맡아가지고 그냥 계속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1980년대 들어서면서 뭐 신자유주의 하면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뭐 적대적 M&A, 그런 게 유행처럼 번지잖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엄청난 또 성공을 하게 된 일종의 기회, 상황의 중요성,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 비틀즈가 함부르크에서 1만 시간 연주를 하게 돼서 성공적인 뮤지션이 되고, 빌 게이츠가 당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워싱턴 대학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컴퓨터 사용 시간이 누적돼서 성공하고, 또 빌 조이, 그 대학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컴퓨터를 혼자 또 거의 오랜 시간 써서 1만 시간의 연습의 시간을 갖게 된 경우에 또 성공하게 되는, 물론
일만 시간에 재발견해서 deliberate practice, 의식적, 의도적 그런 연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개념을 또 말컴 글래드웰이 이 책을 통해서 또 보편화시키게 된 거죠. 상당히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